오디오 드라마 오만과 편견. 영국 하트퍼드셔의 롱본 마을. 한가롭고 평화로운 이곳에 5딸을 둔 베넷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베넷 부인의 외침이 조용한 거실을 흔들었다. 여보, 들으셨어요? 네더필드 저택에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왔대요. 찰스 빅리라는 젊은 청년인데 미혼이래요. 게다가 연수입이 5,000파운드라네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우리 딸 중 하나와 결혼시키려고 계획 중이겠군. 어머, 당연하죠. 당신 빨리 찾아가서 인사 좀 해요. 좋은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이사온 젊은 청년의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곧 열릴 네더필드 저택의 무도회는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베넷가의 자매들 역시 무도회가 기다려졌는데, 그중 둘째 딸인 엘리자베스 또한 흥미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보다 관찰을, 흥분보다 냉정을 즐기는 편이었다. 드디어 네더필드 저택에 새로 이사온 찰스 빅리를 맞이해주기 위한 무도회가 열리는 날, 베넷가의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 그리고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은 한껏 아름답게 차려입고 무도회장으로 향했다. 엘리자베스, 저분이 빅리 씨래. 정말 부드럽고 친절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러네. 눈빛이 참 따뜻해 보여. 저런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심 가겠는걸? 야, 얘들아, 저기 봐봐. 저기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저분은 피츠 윌리엄 다시라고 빅리 씨의 친구라는데 엄청 부자래. 야,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냐? 근데 뭔가 도도해 보이는 게 성격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러게, 잘난 척이 줄줄 흐르네. 저 눈빛, 어딘가 모르게 너무 차가워. 다시 이렇게 멋진 밤은 오랜만이야. 사람들도 다들 친절하고. 특히 저기 베네가의 딸들 좀 봐. 다들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 나가서 한 곡 추자. 너도 이러고 있지 말고 분위기 좀 즐겨봐. 네가 춤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난 굳이 춤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여기 그다지 매력 있는 여자는 안 보이는데. 그래. 저기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 아가씨는 어때? 눈이 총명해 보이는데 네 스타일 아니야? 글쎄, 잘 모르겠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함께 춤을 출 정도는 아니야. 엘리자베스는 하필 그때 빅리와 다시의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된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상했다. 지금 뭐라고? 함께 춤을 출 정도는 아니라고? 누군 뭐 자기랑 춤추고 싶은 줄 아나. 저런 말을 저렇게 대놓고 말하다니. 오히려 잘 됐어. 저렇게 무례한 사람이랑 춤 안 추게 된 걸 오히려 감사해야겠네. 여러분, 네더필드 무도회는 자기가 춤추고 싶은 사람하고만 추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로 춤을 출 필요는 없답니다. 엘리자베스는 겉으론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다시의 말은 분명히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모욕감, 그리고 이상한 냉기. 그 순간 그녀는 피츠 윌리엄 다시라는 이름을 뚜렷이 기억하게 되었다. 그는 오만했고 거만했고 정중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판단은 그 자리에서 내려졌다. 그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더필드 무도회가 끝난 뒤 빅리 씨는 자주 롱본에 방문했고 제인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제인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고 빅리는 그녀의 말 한마디에도 환하게 웃었다. 언니! 네더필드에서 또 마차가 왔어. 이번엔 초대장인가 봐. 정말이네. 빅리 씨 누님이 나를 초대하셨어. 내일 오후 티타임이래. 너무 갑작스럽네. 준비할 시간은 줄 생각도 안 하시는 걸까? 그게 그분 스타일인 것 같아. 그래도 빅리 씨랑 잠깐 얘기할 시간은 주시겠지? 다음 날 제인은 빅리 씨 누님의 초대를 받고 네더필드로 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따라 비가 내렸고 제인은 감기에 걸려 집에 오지 못하고 며칠 동안 빅리 씨의 저택에 머물게 되었다. 엄마, 언니가 며칠째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감기 걸린 딸을 거기 두고만 있는 건 좀... 아이고, 오히려 잘 됐지 뭐야. 이 기회에 빅리 씨랑 더 잘 되면 얼마나 좋니? 정말... 엄마! 결국 엘리자베스는 자발적으로 제인을 돌보겠다며 네더필드로 향했다. 하필 그날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의 머리는 흠뻑 젖었고 발은 진흙투성이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 이렇게 먼 길을 정말 감동이에요. 언니가 감기에 걸렸다니 걱정돼서요. 직접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어요. 정말 다정한 동생이네요. 아,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실 것 좀 준비할게요. 그때 다하시가 조용히 등장했다. 지난 무도회 이후 처음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외면하지도 일부러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엔 뭔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다. 다하시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도회장이 아니라 응접실에서 뵙네요. 제가 함께 춤출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대화할 정도는 되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날 제가 좀 실례를 한 것 같네요. 제가 좀 무뚝뚝하게 굴었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듣네요. 사과하시는 건가요? 그렇담 잘 기억해둘게요. 빅리와 제인의 분위기와는 달리 다하시와 엘리자베스의 대화는 가볍지만 뼈가 있었다. 그녀는 웃었지만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병간호를 하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하시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하다니 사과 같은 건 절대 안 할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가을의 끝자락, 메리턴 마을에 밀리턴 부대가 주둔하게 되었다. 장교들의 등장에 마을은 들썩였고 베네가의 딸들 중 특히 리디아와 키티는 군복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언니, 저기 봐봐. 방금 지나간 중이 완전 멋있지 않았어? 내 말이. 저 군복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우리 내일도 또 나오자. 너희 둘 진짜 군인만 보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야 얘들아, 저기 저 사람 좀 봐봐. 위컴 중이라는데 아까 잠깐 대화해봤거든? 사람 진짜 공손하고 착하더라. 엘리자베스의 친구 샬럿이 가리키는 남자는 키가 크고 웃는 얼굴에 호남형이었다. 샬럿은 위컴이 좋은 남자인 것 같다며 호들갑을 떨어댔고 샬럿의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역시 자연스럽게 그의 첫인상을 좋게 느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광장에서 우연히 위컴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 위컴입니다. 이 근처엔 처음 와보는데 마을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베넷이에요. 맞아요. 이 마을은 작지만 정 많고 활기찬 곳이에요. 그 말씀이 실감나네요. 다들 정말 반갑게 대해주시더군요. 위컴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예의 바랐다. 그의 미소, 공손한 태도, 담백한 말투. 무도회장에서 보았던 다하시의 딱딱한 표정과는 정반대였다. 며칠 뒤 엘리자베스는 필립스 부부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 자리엔 며칠 전 인사를 나누었던 위컴도 와 있었다. 위컴과 또다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엘리자베스는 위컴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어릴 때는 대어비셔 쪽에서 많이 지냈어요. 제게는 꽤 많은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죠. 대어 비셔요? 혹시 파머리 근처인가요? 네. 정확히는 파머리 근처에 있는 피츠 윌리엄 다하시 씨 댁과 연이 있었습니다. 네. 그분을 아시는군요. 네. 아주 어릴 적부터 다하시 씨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죠. 어릴 땐 다하시 씨와도 사이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일부 장학금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다하시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하네요. 물론 그 집안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말투에서 억울함보다 조심스러움을 느꼈다. 억지로 말하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의 진실함이 느껴졌다. 진심으로 상처 입은 사람이 침묵 대신 선택한 정중한 해명 같았다. 그 말들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랬구나, 다하시.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불편했어. 제인을 그렇게 무시하던 눈빛, 나에겐 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던 태도. 역시 다하시 그 사람. 내가 처음 느꼈던 대로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맞았어. 그날 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엔 다하시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컴은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겨울을 앞둔 어느 아침, 제이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한 통의 편지를 열었다. 보낸 사람은 찰스 빅리의 누이 캐롤라인이었다. 우리 가족은 내일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빅리도 함께 떠납니다. 아마 당분간 네더필드에 돌아오지 않을 듯합니다. 그곳에서 조지애나 다하시 양을 만나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냥 일이 좀 생겼나 봐. 이렇게 급히 떠날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더 속상해. 언니랑 그렇게 좋게 만나고 그 사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잖아. 그리고 갑자기 조지아나 다하시안과 함께 지낸다니 그게 말이 돼? 그건 그냥 편지에 쓴 말일 뿐이잖아. 빅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마 제이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었지만 이럴수록 더 냉정해지는 엘리자베스는 달랐다. 그녀는 찰스 빅리를 제인에게서 떼어놓으려는 누군가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하시, 그 사람이 분명히 언니와의 만남을 반대했을 거야. 제인이 빅리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지. 신분도 집안도 교양도 다 자기 기준엔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는 교회에서 우연히 다시 위컴을 만났다. 그는 변함없이 따뜻한 인사로 그녀를 맞았고 엘리자베스는 무언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위컴 씨, 혹시 다하시 씨가 누군가의 관계를 막으려 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확고한 사람이에요. 집안의 체면, 교양, 재산, 그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따져서 맞지 않으면 무시하거나 끊어내죠.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제 언니가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전 다하시 씨를 오래 봐왔지만 타인에게 친절하거나 너그러운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항상 벽을 세우는 분이죠.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시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무표정한 눈빛, 말없이 사람을 재단하는 시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측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은 찰스 빅리 씨의 진심도 제인의 마음도 무시했어. 위컴 씨에게 했던 일처럼 또 누군가의 삶을 뒤흔든 거야. 난 이제 확실히 알겠어. 다하시라는 사람은 위험한 존재야. 그날 이후 엘리자베스는 더는 다하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확고한 판단과 감정으로 그를 마주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해는 이제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롱본에 한 인물이 도착했다. 검은 모직 외투, 정갈한 셔츠깃,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미소. 그는 바로 베네시의 사촌이자 이 집의 상속 예정자인 윌리엄 콜린스다. 콜린스는 20대의 젊은 목사로 엄청난 재산가인 레이디 캐서린 여사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베넷 부인, 베넷 씨,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이토록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레이디 캐서린께도 꼭 이 따뜻한 분위기를 전해야겠군요. 레이디 캐서린께서도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관심이 아주 많으시죠. 자, 이것들은 레이디 캐서린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뭐야? 말끝마다 레이디 캐서린, 레이디 캐서린. 레이디 캐서린 이름만 벌써 3번째야. 콜린스는 자신의 후견인인 레이디 캐서린 드 버그 부인을 가장 현명하고 세련된 귀부인이라 칭하며 식사 중에도 산책 중에도 끊임없이 그 이름을 반복했다. 엘리자베스와 자매들은 처음엔 웃는 얼굴로 참았지만 점점 그에게 지쳐가고 있었다. 사실 제가 이 집에 온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결혼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집과의 인연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첫째 아가씨 제인 양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아이고, 콜린스 씨. 제이는 조만간 곧 약혼할지도 모릅니다. 아시죠? 그 네더필드의 빅리 씨요. 아주 다정한 청년이죠. 그보다 우리 엘리자베스가 아직 만나는 청년이 없답니다. 빅리가 네더필드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던 베넷 부인은 제인에게 청혼하려는 콜린스에게 넌지시 엘리자베스를 들이밀었다. 아이고, 엘리자베스 양도 너무나 훌륭하시죠. 미모도 미덕도 출중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성품이 엿보이는 분입니다. 뭐야? 제인이 안 되니 그냥 바로 내가 후보야? 엘리자베스 양,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이곳에 온 건 단지 인사를 드리러 온 건 아닙니다. 저는 가문과 후계자의 책임, 그리고 레이디 캐서린의 권유를 받아 가정을 이루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제 수입은 교구에서 안정적으로 나오며 가구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을 만큼 재산이 있죠. 당신이라면 제게 훌륭한 아내가 되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콜린스 씨,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해요.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가씨, 제가 알기로는 숙녀들은 처음엔 거절하는 게 예의라고. 물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고 곧 마음이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아니요. 제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어떤 외적 조건도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아요. 전 사랑 없는 결혼은 생각하지 않아요. 콜린스는 얼굴을 굳히더니 이내 돌아섰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의 말 하나하나가 불편하게 가슴에 남았다. 콜린스가 롱본을 떠난 지 일주일 후, 엘리자베스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샬럿 루카스였다. 엘리자베스, 너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콜린스 씨가 내게 청혼했고 나 받아들였어. 깜짝 놀랄 거 알지만 난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 그는 안정적이고 예의 바르고 나를 존중해주려 애써. 내 삶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 샬롯이 콜린스를? 사랑도 없이? 그 모든 장황한 말투와 오만한 태도를 받아들였다고? 엘리자베스는 믿을 수 없었다. 친구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었지만 그 선택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기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샬롯의 편지 이후 샬롯과 콜린스는 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겨울이 지나고 샬롯은 엘리자베스를 자신의 신혼집 켄트로 초대했다. 그녀는 샬롯이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그곳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이 내게 청혼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샬롯의 남편이라니. 이 모든 걸 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 잘 왔어. 멀미는 안 했어? 조금 흔들렸지만 괜찮아. 이 집 정원이 아주 예쁘네. 아, 콜린스 씨가 부지런하거든. 정원이는 유난히 열심이야. 자,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차 준비했어. 엘리자베스 양,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레이디 캐서린께서도 아마 당신의 방문을 기쁘게 여기실 겁니다. 사실 내일 저녁 그녀께서 저택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양과 함께 말이죠. 레이디 캐서린 드버그는 귀족 출신의 강한 여성으로 교구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콜린스는 그녀의 추천으로 이곳 성직자 자리를 얻었고 그녀의 말을 신처럼 숭배했다. 콜린스와 함께 사는 샬롯 역시 그녀의 저택 로징스에 매주 초대받아 가는 것이 의무나 다름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부부와 함께 그 저택으로 향하면서 한 귀족 여인의 권위 아래 펼쳐질 낯선 만남을 상상하고 있었다. 햇살 가득했던 켄트의 오후가 서서히 저물고 엘리자베스는 콜린스 부부와 함께 로징스 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콜린스 목사의 후원자이자 지역 귀족 사회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여인의 저택이었다. 레이디 캐서린 드버그님,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제 사촌 엘리자베스 베넷입니다. 매우 총명하고 교양 있는 아가씨죠. 콜린스 씨가 그렇게 말한다면야. 사실 이 근방에는 교양 있는 젊은 아가씨가 드물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디 캐서린. 와, 이곳은 정말 멋진 정원이네요. 정원 관리는 내가 직접 지시합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양, 혹시 음악은 좀 하나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나요? 네, 잘은 못하지만 피아노를 그럭저럭 칩니다. 수준급은 아니지만 음악은 좋아해요. 요즘 젊은 여성들은 되게 자만심만 가득하죠.
정말 실력이 뛰어난 이들은 드물어요.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의 거침없는 말투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흥미를 느꼈다. 레이디 캐서린의 따님은 병약하시지만 기품 있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셨습니다. 사실 다하시 씨와의 약혼이 내심 기대되는 분위기죠. 다시? 그 이름이 나오자 엘리자베스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식당의 반대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익숙한 어깨선과 굳은 표정을 가진 남자가 들어섰다. 피치 윌리엄 다하시였다. 그는 긴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엘리자베스를 보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뜻하지 않은 그의 출현에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여기 왜... 엘리자베스 양,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저도요, 다하시 씨.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요. 시간이 멈춘 듯한 짧은 인사 후 그들은 저녁 식사를 이어갔다.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에서는 한번 억눌렸던 감정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 그가 나타나자마자 그녀의 마음은 갑자기 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식당 맞은편에서 다시의 깊은 눈빛과 마주치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놀라셨나요? 다하시 씨는 요즘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님이 다하시의 이모님이시거든요. 이모라고요? 네, 다하시 어머님의 여동생이십니다. 가족끼리도 자주 뵙죠. 다하시가 레이디 캐서린의 조카라는 사실은 엘리자베스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와 자신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콜린스 씨, 내일은 정원에 있는 버드나무 옆 화단을 손봐야겠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가씨, 가능하다면 내 딸과 피아노를 한번 쳐보면 어떻겠어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레이디 캐서린 여사의 조카인 줄은 몰랐으니까요. 이곳은 복잡한 공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짧은 인사와 가벼운 대화였지만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의 좀처럼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이번엔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둘 사이를 가로막는 더 크고 굳건한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엘리자베스의 마음도 조용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켄트에서의 맑은 아침, 엘리자베스는 로징스 저택의 정원을 콜린스와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레이디 캐서린과 다시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여운이 남아있는 그녀에게 콜린스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그 감정을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었다. 다하시는 최근에 친구 한 명의 결혼을 말린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꽤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보면 다하시는 상대 여성이 진심이 아니라고 확신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 사정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혹시 그 친구가 찰스 빅리 씨는 아니죠? 네. 혹시 이미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직감이랄까요. 그 순간 엘리자베스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제인이 보여준 슬픔, 빅리의 갑작스러운 이별, 다시의 차가운 말투,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역시 그녀의 생각대로 제인에게서 빅리를 떼어놓은 것은 다시 바로 그였다. 그는 그녀의 집안이 빅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머리가 어지러워 방으로 돌아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양,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자, 엘리자베스. 더는 감정을 감추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당신의 가족, 배경, 그 모든 것들이 솔직히 내겐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싶습니다. 이 감정이 혼자만의 자만심이라면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감정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 가문을 비난하면서 저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저에게 청혼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단지 현실을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말이야말로 당신의 진심이네요. 위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제인과 빅리 사이엔 왜 끼어드셨는지, 당신의 진심이 어디까지를 품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위컴 이야기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빅리의 일은 됐어요. 당신의 오만함과 판단으로 그 둘의 사랑을 끊어버린 것, 그걸 변명으로 덮지 말아주세요. 저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둘 사이에 선명한 벽을 남겼다. 다시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다시의 뜻하지 않은 청혼에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엘리자베스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정원을 거닐었다. 다시의 청혼을 거절하며 그에게 쏘아붙였던 말들이 마음을 온통 불편하게 했다. 그녀의 불편한 마음과는 다르게 콜린스 씨가 부지런히 가꾼 정원은 아름다웠고 아침 햇살은 상쾌했다. 한결 마음이 가라앉은 그녀가 안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그녀 앞에 슬픈 얼굴의 다하시가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한 장의 편지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슬픈 듯하면서도 단호했다. 부디 이 편지만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편지?
편지 한 장. 다시가 손에 쥐어준 편지를 엘리자베스는 물끄러미 내려다 보았다. 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엘리자베스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편지를 열었다. 그의 정갈한 글씨가 빽빽하게 편지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햇살이 아직 퍼지기 전에 이른 아침, 엘리자베스는 다시가 건넨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그의 필체. 그 편지는 다시 그 자체처럼 겉으론 냉정하지만 그 안에 격한 진심이 흐르고 있었다. 엘리자베스 양, 어제 제 고백이 당신에게 큰 불쾌감을 드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신이 저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지 위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저희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를 친아들처럼 여기셨고 그를 위해 작은 성직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컴은 그 자리를 거부하고 대신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그는 제 여동생 조지애나 다시에게 접근했고 그녀가 15살이던 해 그녀를 데리고 몰래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그것을 막았고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위컴은 명예도 책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께 한 말들이 저를 모욕하고 비틀어졌다는 것을 당신이 진심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조지애나에게 그런 짓을? 그렇게 친근하게 진심인 것처럼 나에게 말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 언니 제인 베넷 양과 빅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의 감정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조용하고 절제된 사람이었기에 빅리의 감정이 빅리 혼자만의 일방적인 것일까봐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어머니는 공개적으로 딸을 시집 보내야 할 상품처럼 말씀하셨고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빅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의 판단이 오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친구를 위해서라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이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위컴을 향한 동정, 다시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확신에 찬 오해 속에 있었는지를 편지 한 장이 모두 흔들어 놓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내가 얼마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가 생각보다 훨씬 교만했던 건지도 모르겠네. 편지를 읽고 난 엘리자베스의 마음속엔 지금껏 몰랐던 자신의 단면이 떠올랐다. 편견과 자존심, 그리고 감정이 휘둘렸던 수많은 순간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피치 윌리엄 다시라는 남자의 또 다른 얼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긴 켄트에서의 시간. 엘리자베스는 레이디 캐서린의 저택을 떠나 다시 롱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여전히 다시의 편지가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창밖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전과 전혀 달라져 있었다. 다시가 전한 진실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의외의 진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언니 왔나 보다. 진짜? 가자. 엘리자베스! 이제야 돌아왔구나. 언니 드디어 돌아왔네. 켄트에선 별일 없었어요? 응, 별일 없었어. 다들 잘 지냈어? 겉으로는 똑같은 풍경.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가족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까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장터에서 들은 혼담 소문을 흥분해 이야기했고, 리디아와 키트는 새로운 장교들의 외모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그런 대화들 속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꼈다. 엘리자베스,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됐던 시간이었어. 사람에 대한 판단, 말에 대한 믿음 같은 거? 혹시 위컴이랑 관련된 일이야? 응. 나 위컴을 너무 쉽게 믿었나 봐. 그 사람 말은 부드럽지만 진심은 잘 모르겠어. 왜? 혹시 무슨 말 들은 거야? 아니야. 그냥 느낌이랄까? 그동안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흐릿했던 것 같아서.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다시가 남긴 편지, 그 안에 담긴 고백과 진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를 오해해왔는지, 그녀는 자신의 판단에 얼마나 자만이 깃들어 있었는지 생각했고, 다시가 보여준 단단하고도 진실된 태도를 떠올리며 서서히 감정의 균열을 마주하고 있었다. 위컴의 말들이 얼마나 계산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다시가 얼마나 진심을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인지, 그 모든 걸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계절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여전히 다시의 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확신했던 판단들이 이제는 모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나 드디어 브라이튼에 가게 됐어요. 콜로넬 포스터 부인의 초대로 말이에요. 세상에, 잘 됐구나, 리디아. 우리 집에서 가장 사교적인 아이가 드디어 부자 장교들 사이에서 빛을 보게 생겼다. 브라이튼 장교들 말이야? 엘리자베스는 리디아의 여행 소식이 마냥 반갑지 않았다. 특히 그곳에 위컴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녀는 위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을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건 다시가 준 편지 안에 담긴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그의 신뢰를 저버릴 수는 없었다.
엘리자베스,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야? 리디아가 떠나는 게 그렇게 걱정돼? 리디아는 너무 가볍고 조심성이 없잖아. 혼자 그런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설마 지난번 네가 말한 위컴 때문은 아니지? 언니,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지금은 정확히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더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해, 언니. 리디아는 결국 브라이튼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보낸 편지에는 매일 장교들과 파티를 즐기는 내용이 가득했다. 리디아는 다행히 즐겁게 잘 지내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녀의 편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엄마, 편지 왔어요. 근데 이상해요. 메릴턴 아주머니 편지인데 리디아 얘기가... 뭐라고? 무슨 말이야? 리디아가 무슨 일이라도? 왜? 뭐라고 쓰여 있는데? 리디아가 위컴이랑 함께 사라졌대. 그 둘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런던으로 도망을 쳤다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리디아는 지금... 안 돼. 이대로 가면 리디아는 평생을 망치게 될 거야. 한순간의 경솔함, 그리고 그로 인한 거대한 파장. 엘리자베스는 위컴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그날 밤 베넷 집안은 한순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런던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은 이웃들에게 퍼지기 전부터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 더 했어야 했다는 자책, 다하시의 경고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다는 후회, 그리고 무엇보다 리디아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다 끝났어. 이젠 누가 우리 집안하고 결혼을 하겠니? 리디아가 우리를 망쳤어. 망쳤다고.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방치했어. 런던으로 가야겠다. 내가 직접 찾아야지.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리디아를 찾아볼게요. 며칠 뒤 엘리자베스는 런던에서 다하시와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슴이 먹먹했다. 지금껏 자신이 받은 진심을 되돌아보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알았다. 리디아가 위컴과 함께 도망쳤어요. 결혼하지 않은 채로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망가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 소식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소문 중입니다. 네? 알고 계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엘리자베스 양. 제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위컴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일 제 책임이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다하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숨이 멎을 듯했다. 그녀를 바라보는 다시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고 그리고 따뜻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오만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강하게 느꼈다. 다하시란 사람의 깊이를. 엘리자베스! 다하시 씨가 보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어. 리디아를 찾았대. 결혼식도 준비 중이고 모든 게 정리되고 있대. 정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엘리자베스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껏 믿었던 것들이 조금씩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진심이란 건 때로는 자존심보다 말보다 더 훨씬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임을. 위컴과 리디아는 결국 결혼을 했다. 가족의 체면은 간신히 지켜졌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 결혼이 다하시의 조용한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다들 나 보고 싶었지? 나 이제 미세스 위컴이야. 아이고, 내 딸.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내가 말했잖니? 우리 리디아는 꼭 좋은 결혼을 할 줄 알았다고. 과연 좋은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도 산책 자주 하세요? 가끔요. 예전처럼은 아니죠. 엘리자베스는 이제 위컴의 말투 하나, 미소 하나까지도 얼마나 얕고 가식적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다하시가 말없이 감당했던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엘리자베스, 편지야. 네더필드에서 빅리 씨가 돌아왔대. 정말? 그럼 다시 여기로 오는 거야? 아마도 곧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다하시 씨도 함께라고 써 있어.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다하시를 다시 만난다는 기쁨과 그가 또 어떤 표정으로 자신을 대할지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아직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감정들 속에 살짝 떨리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제인 양,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요, 빅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엘리자베스, 다하시 씨. 두 사람은 마주섰지만 말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사 속에서도 둘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결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이 모든 재회의 순간이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며칠이 지나고 빅리와 제이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색했던 대화도 이젠 서로를 향한 시선과 미소 속에 따스함을 품고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진심은 결국 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미스 엘리자베스,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레이디 캐서린 드 버거스입니다. 레이디 캐서린이요? 엘리자베스 양, 직접 만나러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내 조카 다시 사이에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문인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내 조카와 결혼하게 될 거라는 소문입니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분과 저는 아무런 약속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건 두 사람의 문제이지 다른 누구의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조카와 결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가문은 천한 출신이요. 그를 망칠 생각은 접으시죠. 그분이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결정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도 그분이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레이디 캐서린은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당히 말하는 엘리자베스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그녀의 환한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엘리자베스는 마음이 쿵쿵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준 다하시를 생각했다. 엘리자베스, 어제 이모님이 당신을 찾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찾아오셨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혹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해줬어요. 엘리자베스, 지난번엔 너무 서툴고 조심스럽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이번엔 용기 내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네, 받을게요. 당신의 진심을 이제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오해와 갈등, 자존심과 편견이 가로막았던 그들 사이. 이제는 모든 벽이 무너지고 진심만이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롱본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안에서도 어떤 설렘은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무르익고 있었다. 오늘 빅리 씨가 또 오신다네? 아니, 이번엔 대체 몇 번째 방문이야? 정말 우리 제인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니까. 엄마 제발요. 누가 듣겠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걸? 빅리 씨와 다하시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제인 양,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온 건 그냥 인사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인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제인 베넷 양,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기꺼이요. 드디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경사를 보게 되다니. 이제 남은 건 엘리자베스, 너뿐이야. 넌 도대체 언제 갈 거니?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 하지만 나는 아는 것 같구나.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젊은 신사 다시 말이다. 내가 보기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엘리자베스 너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우리 엘리자베스를? 제인과 빅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너무 기뻐요. 그들의 결혼 이야기가 왠지 우리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쩌면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겠군요. 엘리자베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얼마든지요. 편견은 이해로, 오만은 배려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밀고 당기는 오해 속에 머물지 않았다.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준비되고 있었다.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다. 서로를 향한 이해, 진심을 믿고 바라보려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 깃든 부드러운 배려. 그것이야말로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편견을 넘고 사랑에 이른 진짜 이유였다.